자, 이정렬 전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결정문 전문 다 읽어봤어요. 진짜 재미없긴 재미없더라고. 첫 페이지가 이거예요, 이거. 요거 한 줄 써있더라고, 주문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대통령. 좋았어. 선고 일시도 딱 적더라고. 시계를 괜히 본 게 아니야. 여기다가 적어야 되더만요, 시간을. 예. 네. 그래서 왜 헌재 판결할 때 보면 이정희 재판관이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시간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정문 내기 전에 여기다 시간을 썼더라고. 그런 거고. 마지막 장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름 쭉 써놓고 사인하는 거죠. 예, 그쵸?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왜 거짓말했어? 왜 안 나왔어? 파면이야, 이 세 줄이야, 세 줄. 제가 읽은 거는, 아유, 길게 읽었나, 내가 내용 세 개밖에 없는데. 그럼 홍준표 지사 말이 맞았나요? 괘씸죄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근데 이제,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대목 사실 많았어요, 저는. 전 방송에서 그러셨잖아요. 앞에 나쁜 거 나오면 뒤에 좋은 거 나오고, 앞에 좋은 거 나오면 뒤에 나쁜 거 나온다. 그렇지만, 그날 쭉 분위기를 보면 불안했던 적은 없어요? 불안했던 적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국정농단이었거든요. 네. 국정농단이 기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처음 게 공무원 임면권 네. 남용이어서 저거는 별로 뭐 시체말로 크게 의미가 없는 않으니까. 영향가 없는 건데 왜 저게 1번으로 나올까 싶어서 되겠구나. 그 잘난 척은. 그 결정문의 구조상으로 보면 우리 그 선고 발표문을 들을 때는 절차상 문제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기각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나오고 받아들이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결정문 구조는 받아들이는 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기각하는 게 세 개가 나중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결정문의 구조대로 읽은 게 아니고 따로 순서를 잡았구나. 왜 그런 거예요? 법정에 소란스러울까 모르는 거 아닌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네. 이 사유 때문에 파면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지, 보통. 예, 그냥 뭐 거기서 만세 부르고 다 나갈 텐데. 혹은 극적인 효과 끝까지 예, 그렇죠. 듣게 하게끔. 반대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사실 보충 의견이 상당히 긴데 아무 얘기를 안 한 게 뭐 다 끝났는데 보충 의견이 있다 정도만 하지 실제 보충 의견의 내용은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는 몇 줄 하고 말았죠. 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이 현재 재판 과정에서 뭐랄까요, 처음부터 8대5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이름 2명이 나오고 나머지 3명 정도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된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내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만나니까 물어볼게요. 네. 그 양반이 실제 기각을 시키려고 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이 그런 의지를 가진 것으로 분석한 거죠. 네. 그럴 거라고 분석한 정보. 그리고 청와대는 비밀리에 그 정보에 기반해서 새 내각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중에 현직 방송인도 있어요. 전 누군지도 알아요. 지금 뭐 의미 없으니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현직의 방송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내각 제의를 받고 가서 회의한 사람도 있어요. 이때 친박은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거의 한 명만 넘어오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3월 13일 넘기든가 아니면 그 남아있는 3명 중에 한 사람을 확실하게 일로 넘기든가. 그러려면 지금 탄핵까지 간 것이 그 국회를 통과한 것이 촛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박 집회를 막 키우는 거지. 친박 집회. 그러면서 가짜뉴스 막 돌리는 거죠.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 대선 후보급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의원 같은 도지사 같은 양반들이 집회 참석하기 시작하는 것도 비슷한 시점에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법리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여론전을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을 협박합니다. 현재 재판관하고, 뭐, 특검도 협박하고 막 난리치고, 이거 만약에 탄핵을 인용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기들 생각에는 큰일 나겠다는 분위기를 느끼라고 그 전략을 일관되게 전방위로 구사해요. 너무 고마워 그 전략을 짠 사람에게 나는. 그게 근데 왜 이 전략이 멍청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은 그 사람들이 서로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평생 전문 직업인이었잖아요. 저기 써야 돼. 뭐를. 이런 이유로 기각한다고. 그럼 여기 들어갈 이유, 법리가 등장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변호인 측으로부터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발부가 되죠. 유일하게 이동호 변호사라고 헌재 재판관 출신이 드디어 이 헌재 재판 갔다고 할 정도의 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재용 영장 기각됐지 않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 입을 다물어요 거기서. 재청구 됐을 때는 구속이 네. 됐으니까.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유일하게 뭔가 몇 줄 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특검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국정원 사찰 뉴스 있잖아요. 이 재판관들이 자기가 결정을 쓸 때 이것이 정보기관의 사찰이나 압력의 결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절묘한 시점에 판결 직전에 임명했잖아요. 이건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렸어요. 대법원이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개입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열받게 만드는 요인. 좀 이따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결정문 이외의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격한 집회가 오히려 8대0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소수 의견 냈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한쪽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으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8대0을 만들자 하는데 친박 집회의 과격함이 기여를 한 거죠. 난총수가 불안불안할 때부터 절대 재판관들은 이걸 못 쓴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어요. 않아요. 한 번도 난 의심을 안 했다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쉽지 않았다고 저는 알아요.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청와대에서 확 떨어졌다 그때. 그리고 그 공백을 대체한 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고리 3명도 없죠. 김기춘도 없죠. 그럼 그 자리를 메꾼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의 부실한 실력. 그 자의 부실한 실력도 큰 몫을 했다.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으나 어쨌든 그 자의 부실함.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전략 막 피로 물들인다고 하고 아스팔트를 그런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이 결정문을 쓸 때 현재 재판관들한테 역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8대0까지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또 한편 그런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정문 속에는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 많이. 굉장히. 우리는 이제 어쨌든 파면됐으니까 땡큐인데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가요? 네.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난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문 자체로 보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중심은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포맷은 총수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항하려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헌재 재판관들이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법리 구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네. 기각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읽다가 보면. 예, 그 논리 비약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좀 보이기는 해요. 특히 네. 이제 세월호 부분에서는 네. 상당한 논리 비약이 있어서 그걸 보고 좀 저도 많이 실망을 했었고요. 근데 일단 이게 원래는 탄핵소추 사유가 국회에서 의결한 게 17가지인데요. 그걸 유형별로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헌법 위배 행위가 5가지, 법률 위배 행위가 4가지, 이렇게 해서 9개로 줄였다가 3번의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준비기일에서 4개로 정리를 합니다. 요거. 최순실 국정 개입하고 권한 남용 행위, 언론 언론 자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세월호죠, 이게. 예. 그다음 뇌물수수 등 각종 네. 형사법 위반 행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뇌물수수를 이 최순실 여기다 국정기획 집어넣어버렸고. 예, 여기다 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결정문에는 이재용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와요. 삼성 얘기는요. 안 예, 나와. 그냥 그 전혀 안 정경련이 나오네.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하고 거기에 왜 출연자들이 당연히 그 재단을 운영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는데 돈 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정당한 출연 행위냐라고 이 부분만 문제를 삼았지 이재용 뇌물 얘기도 안 아니냐, 나오고 안 따졌어요. 안 아예. 따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거든요. 이 뇌물수수 이거 이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왜 빠졌을까 하고 보니까 나중에 결정문을 봤더니 이 부분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저기다 넣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공무원 임면권 관련해서 직업공무원제 위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문에 네, 현대자동차고 롯데는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뇌물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네. 인사 문제였거든요, 그거는. 예. 제 영역에서 보면 제일 기여를 하신 분이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김평우 변호사님이 네, 맞아요. 정말 엄청난 기여를 그 두 했어요. 분이 헌재 재판관들의 모욕감을 줬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 내지 세 분, 네. 저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누구일 네.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건 뭐 아니 그러는 루머일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던. 그런 뭐 저는 그냥 소문일 거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그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 특징이 공안 쪽에 오래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 예. 아니면 그다음에 공안 사건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하는 쪽에 많이 가담했던 판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 이제 공안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은 서석구 변호사나 김평우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뭐 공안 사건을 하는데 변호인이 온다는 거는 민변 쪽이나 이쪽 사람들이 오지 그런 그렇죠. 분들은 오지 않아요. 자기의 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런 짓.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법리적인 주장이 있었으면 그래 뭐 좀 헛짓을 하지만 그래도 법률가가 얘기하는 건데 한번 검토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는데 법리적인 얘기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법리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평소 행실이 저런데 저 말이 진실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재판관을 무시했으니까요. 맞아요. 예. 니네들 너 법 알아? 이런 정도의 태도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강일원 재판관이 약간 부적절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요? 법정에서 헌법 재판을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열받게 하니까 예, 자기도 그러니까. 예, 감정적인 언사는 나갔지. 예, 맞아. 그래서 저러다가 기피 먹지 싶었는데 안 그래도 기피 신청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지연 전술이라고 처음에 이제 배척을 해버려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만큼 강일원 재판관도 화가 났었고 또 그렇게 하니까 뭐 보는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좀 화나시고 열받아 하시는데 저는 아유 잘 되겠구나 저분은 그 사실 특히 서석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제가 속한 법인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왕의 호두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한데 그 상대방으로 많이 오세요. 예. 그분이 선임되면 저희는 아주 고마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먼저 판단을 했어요. 결정문에서는. 그러니까 인정되는 부분을. 이게 제일 크니까 권한 남용에 관해서. 그리고 안 받아들여진 부분을 뒤에 판단을 했는데 실제 발표를 할 때는 안 받아들여진 부분을 먼저 한 요걸 거죠. 먼저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 결정문에는 요게 먼저 있다는 거죠. 예. 발표는 거꾸로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개 배척된 부분 중에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저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공무원 임명권 남용 이게 소추 사유가 뭐였냐면 문체부 국장 그다음에 1급 공무원들을 사표를 6명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3명만 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이 아직도 뭐 여기 지금 있습니까? 나쁜 뭐. 사람이라고 예, 하면서. 예. 그 사건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여기에서 헌재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최순실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날린 거다, 면직시킨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익 추구에 방해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거는
그 유진용 씨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 아직도 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인용되는 부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순실이 공직자를 박근혜한테 추천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추천은 하는데 면직할 때는 개입을 안 했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뺐을까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왜냐면은 큰 거 하나하고 싼 건 다 빼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수님 말씀대로 네. 안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긴 있었구나라는.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네. 네. 여기서 강일원 재판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을 보면 재판 이게 주심이 됐는데 주심이 되는 게 컴퓨터 추첨을 한다면서요. 예. 완전 운이야 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컴퓨터도 보관해야 돼요. 사실은 김희수 재판관님이 되셨으면 더 좋았죠.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근데 저는 이분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게, 네. 진보 보수 성향을 따지기 전에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상식으로 보자면 이게 인용거리가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거 해먹은 거 맞네 이런 인식을 가졌어. 그래서 전체 진행을 그렇게 했고 평의를 한다는 게 결국은 그 주심이 나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구조인데 이 양반이 되게 꼼꼼한 양반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제시하는 그러니까 주장 밑에 논거들이나 사례들을 엄청 많이 달아서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심이 돼서 이야기를 진행할 때 그걸 반론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재판 과정에서도 송곳 질문들을 많이 던졌고 네. 그 내용들이 인용의 근거로 그건 많이 주심이니까 담겼어요. 당연히 질문하는 건데. 그리고 더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주의 깊게 봤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증인을 채택을 하거나 채택하지 않거나는 결정을 하는데 이정미 재판관도 얘기했지만 모든 재판관들이 다 합의를 거쳤고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의를 하면서 이 증인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 이 증거 신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가 주도권을 지냐면 주심 재판관이 주도권을 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네. 이 채택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게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증인 채택하는 여부, 그다음에 사실조회든지 하여튼 여러 서류들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짐작을 할 수는 있거든요. 안종범 관련된 다이어리를 채택하지 말라고 변호인단 쪽에서 박근혜 변호인단 쪽에서 얘기했을 때 그 강일원 주심이 한 칼에 뭐라고 그랬냐면 안종범이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만 채택할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강일원 재판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그거였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도 형사소송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준용이 되니까.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이 저는 약간 법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깔끔하게 정리한 게 일단 헌법재판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헌법재판이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이 들어오는 거지 무턱대고 형사소송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략이 반 이상은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여튼 그렇고. 안 그랬으면 무수한 증인들과 그렇죠. 무수한 증거물들을 예. 한 해 만에 하면서 시간이 계속 늘어졌을 그렇죠. 거라는 예. 거죠. 예. 이 부분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부분은 약간 생략을 했는데 이 관련된 헌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그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어가 국가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하고 대통령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인데 좀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 유연성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게 제일 심한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라고 구조활동에 누가 참여해야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 보수 진영에서 새누리당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던 논리거든요. 대통령이 그럼 거기 가서 직접 구출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의미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네. 직접 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거든요. 누가 그걸 요구했냐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 방해가 되죠. 이거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요거 인용 하나 하고 이쪽을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견해를 그냥 받아주는 선에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 인정했다가는 싸움이 자기들의- 끝나지 않을 예,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아주 신기한 거예요. 대응 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하다까지 인정한 거예요. 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명보호의무를 위반했던 인정하기 어렵다. 예,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인가 무슨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성실 의무 관련해서 예.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주관적이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뭐 수긍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심판 사건 때 결정문 때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무능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느 정도가 성실한 거냐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정면으로 건드린 게 김희수 재판관님하고 이진성 네. 재판관의 두 얘기예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예. 이거. 예. 그것도 파면 사유다. 예. 그리고 사소한 성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디테일한 걸 해도 파면 사유에 이게 해당한다. 이제 지무적인 재판관, 예. 김 재판관의 의견이에요. 저도 여기 동의하는 게 예. 우리가 과실치사 죄를 묻잖아요. 게다가 그 공직의 과실치사는 더 엄중하게 묻잖아요. 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 중대 과실은 문다면 아니지. 그러니까 네. 무능이 아니고 과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 무능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만이라고 있는 이하 부분에 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 이게 한자 말이라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시체말로 그냥 일부러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까 강일원 재판관 그 헌법재판의 구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면 모든 증명 책임이 검사한테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을 해요. 뭐 범행이 벌어진 시간에 나는 범행 장소에 있지 않고 벙커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벙커에 없었어요. 그러면 유죄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검사가 증명해야지 피고인 쪽에서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고 유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헌법재판은 구조가 달라요. 특히 강일원 재판관이 얘기했던 거 하고 이진성 재판관이 얘기했던 그 기억하실 겁니다. 저기 이게 보통 날이냐 이 날이 국민들 다 기억하는데 니네가 더 잘 알잖냐 밝혀라. 그러니까 보통은 그 어떤 사유나 사실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서는 이 헌법재판의 구조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대통령 측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쪽이 자료가 많으니까 니네가 증명해라. 증명 못하면 없는 걸로 친다. 이렇게 가야 맞는데 실제 앞부분의 이 보충 의견에서는 그렇게 써요. 대통령이 그날 뭐 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주장하는데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다 배척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럼 여기에 해당해요.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배척을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은 거예요. 의식적으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 상태에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세월호 부분 때문에 물론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는 좋지만 세월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요. 어떤 앞으로의 사회 통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김기춘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네, 맞아요. 앞에서는 그 헌재 재판관들을 대우해주고 뒤로 협박할지언정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보통 김평호 변호사 얘기했던 국회 수석 대변인이니 이건 법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들은 예. 그냥 서면에 쓰고 내면 돼요. 읽어보다 열받으라고. 근데 그걸 법정에서 하니까 텔레비 카메라를 향해서 예, 게다가 그것도 카메라 향해서. 예. 그래서 의도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기적적으로 된 거다. 아 이거 박근혜 운이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다 끝났구나. 대한민국 국민의 운이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로 시작해서 박근혜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몰락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써서 굉장히 어울리는 종말이다. 저도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총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헌법재판관이 훌륭해서 이 탄핵 인용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잖아. 응? 그래서 근데 저는 스스로한테 박수 쳐줘도 된다고 보고 특히 응? 바꿔야 될 게 아직도 많다. 예. 더군다나 저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위원회 보면 저는 이 판결에 왜 이게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아까도 왜 세월호 때 직접 가서 구하란 말이냐 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끊임없이 주의했던 논리나 우려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웃긴 게 저는 마지막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따로 챕터를 또 뽑아요. 네. 뽑아가지고 분권 국가로 가야 된다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인용되는 부분이 28장인데, 이 양반만 14장을 썼어요, 이거를. 이건 저는 서비스라고 봐요. 내가 서비스 좀 할게. 할 수 없이 인용을 했고, 서비스 좀 할게.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이자 소추위원장, 그 사람이 끝나자마자 했던 말이 그 분권형 개헌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탄핵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얘네들은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꾸질꾸질 꼼지락 하고 있어요. 네. 특히 틈만 있으면 글로 갈 안창호 거예요.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얘기를 먼저 내잖아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는 뭐냐면 나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아직도 갈 길 멀다. 여기도 그렇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머리! 꼬박꼬박 머리 감는데 왜 두피가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빅그린으로 바꿔보세요. 샴푸는 기본, 두피에 꼭 필요한 자연유래 성분의 트리트먼트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로 가꿔줍니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손상 모발 영양을 위한 투쓰리 헤어팩도 있습니다. 자, 이정렬 전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결정문 전문 다 읽어봤어요. 진짜 재미없긴 재미없더라고. 첫 페이지가 이거예요, 이거. 요거 한 줄 써있도록 주문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대통령. 좋았어. 선고 일시도 딱 적더라고. 시계를 괜히 본 게 아니야. 여기다 적어야 되더만요, 시간을. 예. 네. 그래서 왜 헌재 판결할 때 보면 이정희 재판관이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시간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정문 내기 전 여기다 시간을 썼더라고. 그런 거고. 마지막 장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름 쭉 써놓고 사인하는 거죠. 예, 그쵸?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왜 거짓말했어? 왜 안 나왔어? 파면이야, 세 줄이야, 세 줄. 제가 읽은 거는, 그 길게 읽었나, 내가 내용 3개밖에 없는데. 그럼 홍준표 지사 말이 맞았나요? 괘씸죄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근데 이제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대목 사실 많았어요, 저는. 전 방송에서 그러셨잖아요. 앞에 나쁜 거 나오면 뒤에 좋은 거 나오고, 앞에 좋은 거 나오면 뒤에 나쁜 거 나온다. 그렇지만 그날 쭉 분위기를 보면 불안했던 적은 없어요? 불안했던 적은?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국정농단이었거든요. 네. 국정농단이 기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처음 게 공무원 임면권 네. 남용이어서 저거는 별로 시체말로 크게 의미가 중요하지 없는 않으니까. 영향가 없는 건데 왜 저게 1번으로 나올까 싶어서 되겠구나. 그 잘난 척은. 그 결정문의 구조상으로 보면 우리 그 선고 발표문을 들을 때는
절차상 문제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기각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나오고 받아들이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결정문 구조는 받아들이는 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기각하는 게 3개가 나중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결정문의 구조대로 읽은 게 아니고 따로 순서를 잡았구나. 왜 그런 거예요? 법정에 소란스러울까 모르는 거 아닌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네. 이 사유 때문에 파면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지 보통. 예, 그냥 뭐 거기서 만세 부르고 다 나갈 텐데. 혹은 뭐 극적인 효과 끝까지 예, 그렇죠. 듣게 하게끔. 반대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사실 보충 의견이 상당히 긴데 아무 얘기를 안 한 게 뭐 다 끝났는데 보충 의견이 있다 정도만 하지 실제 보충 의견의 내용은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는 몇 줄 하고 말았죠. 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이 현재 재판 과정에서 뭐랄까요, 처음부터 8대0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이름 2명이 나오고 나머지 3명 정도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된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내일 그 2분 중에 한 분을 만나니까 물어볼게요. 네. 그 양반이 실제 기각을 시키려고 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이 그런 의지를 가진 것으로 분석한 거죠. 네. 그럴 거라고 분석한 정보. 그리고 청와대는 비밀리에 그 정보에 기반해서 새 내각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발부가 되죠. 유일하게 이동호 변호사라고 헌재 재판관 출신이 드디어 이 헌재 재판 갔다고 할 정도의 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재용 영장 기각됐지 않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 입을 다물어요 거기서. 재청구 됐을 때는 구속이 네. 됐으니까.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유일하게 뭔가 몇 줄 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특검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국정원 사찰 뉴스 있잖아요. 이 재판관들이 자기가 결정을 쓸 때 이것이 정보기관의 사찰이나 압력의 결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절묘한 시점에 판결 직전에 임명했잖아요. 이건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렸어요. 대법원이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열받게 만드는 요인. 좀 이따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결정문 이외의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격한 집회가 오히려 8대0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소수 의견 냈다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한쪽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으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8대0을 만들자 하는데 친박 집회의 과격함이 기여를 한 거죠. 난총수가 불안할 때부터 절대 재판관들은 이걸 못 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않아요. 한 번도 난 의심을 안 했다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실제로. 그중에 현직 방송인도 있어요. 전 누군지도 알아요. 지금 뭐 의미 없으니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현직의 방송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각 제의를 받고 가서 회의한 사람도 있어요. 이때 친박은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거의 한 명만 넘어오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3월 13일 넘기든가 아니면 그 남아있는 3명 중에 한 사람을 확실하게 일로 넘기든가. 그러려면 지금 탄핵까지 간 것이 그 국회를 통과한 것이 촛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박 집회를 막 키우는 거지. 친박 집회. 그러면서 가짜 뉴스 막 돌리는 거죠.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 대선 후보급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의원 같은 도지사 같은 양반들이 집회 참석하기 시작하는 것도 비슷한 시점에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법리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여론전을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개인들을 협박합니다. 현재 재판관하고, 특검도 협박하고 막 난리치고, 이거 만약에 탄핵을 인용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기들 생각에는 큰일 나겠다는 분위기를 느끼라고. 그 전략을 일관되게 전방위로 구사해요. 너무 고마워, 그 전략을 짠 사람에게 나는.
그게 근데 왜 이 전략이 멍청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은 그 사람들이 서로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평생 전문 직업인이었잖아요. 저기 써야 돼. 뭐를. 이런 이유로 기각한다고. 그럼 여기 들어갈 이유, 법리가 등장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변호인 측으로부터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대도 쉽지 않았다고 저는 알아요.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청와대에서 확 떨어졌다 그때. 그리고 그 공백을 대체한 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고리 3명도 없죠. 김기춘도 없죠. 그럼 그 자리를 메꾼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의 부실한 실력. 그 자의 부실한 실력도 큰 몫을 했다.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으나 어쨌든 그 자의 부실함.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전략 막 피로 물들인다고 하고 아스팔트를 그런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이 결정문을 쓸 때 현재 재판관들한테 역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8대1까지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또 한편 그런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정문 속에는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 많이 굉장히 우리는 이제 어쨌든 파면됐으니까 땡큐인데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가요?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게 난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문 자체로 보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중심은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포맷은 총수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항하려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헌재 재판관들이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법리 구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네. 기각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읽다가 보면. 예, 그 논리 비약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좀 보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세월호